시간은 제10장 직장 생활에서 오는 유혹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 지수가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이어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요구되는 윤리의 5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윤리적 측면에서 성경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직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한 5가지 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PT를 보면서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장 직장 생활에서 오는 유혹입니다. 자, 우선 이제 교재 앞부분에 보니까 서론적인 내용이 나와요. 산업통상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총 157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고급 기술들을 해외로 이제 유출시킨 사건들이죠. 자, 유출 경로는 전직 직원이었던 사람들이 유출한 경우가 53%, 현직 직원은 27%, 또 협력업체 7% 등 그 내부 인력에 의한 유출이 80%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기술을 유출한 이유는 금전적 이유가 가장 큽니다. 자, 이렇게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다양한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청렴지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2019년 1월 30일 한국 투명성 기구가 2018년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 소위 그 CPI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은요 100점 만점에 57점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낙제점이죠. 57점, 100점 만점에 57점, 절반 겨우 넘는 점수인데요. 세계 189개국 중에서 45위를 차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를 가지고 이제 통계를 보면요, OECD 국가 36개국 중에서 30위에 해당되는 그런 수치라고 그래요. 36개국 중에 32위는 완전 하위권이죠.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청렴하고 정직한 국가로 선정된 그런 나라는 88점을 받은 덴마크가 선정됐다고 해요. 이어서 이제 87점을 받은 뉴질랜드가 2위고요. 또 그 뒤를 이어서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가 83점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점수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점수는 너무 좀 안타깝게도 굉장히 청렴지수가 낮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도표는 지난 11년간의 우리나라 부패인식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세월 동안 뚜렷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171쪽에 있는 도표를 그대로 옮겨 봤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11년 동안에 과연 부패인식 지수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40여위권 그 언저리에서 계속 그 유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그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죠. 개선되지 않다. 직장 윤리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요구되는 윤리의 5대 원칙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윤리적 원칙이 있는데, 우선 첫째로는 객관성의 원칙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업무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하고 모든 것을 숨김없이 분명하게 처리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 중심의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만들어 사고 팔 때 고객에 대한 봉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한다면 결코 그것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고객 중심의 원칙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업무에 관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가가 직장에서 마땅한 대접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정직과 신용의 원칙입니다. 정직과 신용이 없다면 편법과 술수가 난무하고, 이렇게 되면 직장 공동체와 나아가서 사회 공동체의 신뢰가 파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단이든 마찬가지예요. 정직과 신뢰, 신용, 그것이 없다면 결국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상식화되면 그 사회는 진짜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공정성의 원칙입니다. 공정이라는 말은 법규를 준수하고 경쟁 원리에 따라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언제 어느 때든지 이런 그 공정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장 생활에서 공정성은요, 자유 경쟁 사회에서 자질과 능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공정하고 공평한 그런 결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로 174쪽 중간 부분에 보니까요, 성경의 법칙, 세상의 법칙,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성경이 제시하는 세상 법칙과 잘못된 세상 법칙 사이에 갈등은 어떤 것들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의 그 일반적 법칙과 또 현재 세상에서 잘못된 그런 그 법칙 사이의 갈등들. 자, 우선 성경의 법칙은 뭘 말하느냐? 뭐 성경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만은 보편적 그 법칙, 보편적 가치관, 상식적 가치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세상을 관리하는 소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 타락은 죄의 오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능력을 부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도덕적 의무감 또는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본질적으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서 옳고 그름의 그 판단 능력, 또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한 판단 능력이 스스로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런 능력을 부여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문법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옳은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 양심의 법에 따라서 옳은 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또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세상의 법칙은 어떤 법칙입니까? 성경의 법칙, 즉 인간은 양심에 있어서,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바른 길을 따라야 되는 그런 결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한다면, 세상의 법칙은요, 죄로 오염된 세상의 법칙은 성경의 법칙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뭔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그런 것들을 우선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이익에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건 굉장히 잘못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세상의 법칙 가운데 첫째로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요. 돈이 있어야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화 돼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돈의 위력을 표현한 말로 물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소위 그 황금 만능주의를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출세면 다 된다, 출세하라, 무조건 출세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역시 세상의 법칙에 해당된다. 참된 권력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는 반면 오만한 권력은 사람을 지배하려 하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출세하면 무조건 좋은 건가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출세하려고 하는데 결국 무엇을 위해서, 그 자기 안일과 자기의 어떤 그런 영달을 위해서 출세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상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법칙은 무조건 출세해야 된다. 그래야 내 어떤 그 꿈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고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세상의 법칙은 연고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고주의라는 것은 혈연이나 지연, 학연이라는 전통적 사회관계를 우선시하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방식을 가리키는 사회 현상을 말하는데요. 같은 종씨이기 때문에, 뭐 같은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너는 내 편이야, 내가 끌어줄게, 나만 따라와, 뭐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참 불합리한 것이죠.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에 의해서 평가받고 판단받아야 되는데 실력과 능력은 뒷전이고요. 이런 그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평가의 대상이 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좀 불합리한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큰 네 번째로 정직한 직장 생활을 위하여입니다. 정직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선은 정직과 신뢰의 자산을 조금씩 쌓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매사에 정직한 태도를 지녀서 자산을 차곡차곡 축적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어떤 큰 결과를 이룰 수는 없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는다고 하는 것도 짧은 기간 동안에 쉽게 신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평소에 우리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조금씩 신뢰와 정직을 생활화하다 보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요, 잠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잠언 3장 3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악한 자를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와 친근히 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예, 그렇죠? 예, 악한 자, 결국 불성실하고 부도덕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결코 그것은 창조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정직한 자, 다른 사람에게 뭔가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전능자, 창조자가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도 정직하게 밝히는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뭔가 좀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뻔히 내 스스로 잘못했고 또 실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인하지 않아요. 자기의 그 어떤 자존심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밝히지 않는 거, 그건 결코 바른 게 아닙니다. 예,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라고 정직하게 밝히는 것도 진정한 그 용기 중에 용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실수한 것에 대하여 정직하게 인정하고 밝히는 것은 잘못을 줄이고 더 큰 잘못을 막기 위한 최고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자꾸 숨기다 보면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데 가서 거짓말하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실수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바로 밝히면 그 당시에는 좀 자기의 체면이랄까 인격에 약간의 손상되는 부분,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자신에게도 정직하고 당당한 것이죠. 나는 참 당당하게 정직하게 했어 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잘못된 것을 숨기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급급한다면 자기 자신한테도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요.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번영하지 못할 것이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참 옳은 말입니다. 자기 죄를 자꾸 감추고 숨기고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를 망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돼요. 그렇지만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밝히면 아까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그 압박을 받거나 마음에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늘 당당할 수가 있고 늘 자신감 있게 활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정직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는 타협하거나 부정직을 눈 감아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 예. 타협할 일, 또 부정직한 일들이 있을 때 대충 그냥 못 본 척하고 눈 감아주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인정에 치우쳐서 부정직한 것을 눈 감아주거나 타협하는 것은 또 다른 반복을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우리가 구분하고 이런 불의와 타협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실 그것도 굉장히 참 용기가 있는 거예요. 옳은 것에는 예해야 되는데 옳은 일에 아니요 하는 그런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옳지 않은 것에서 옳다고 말하는 이런 상황,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결코 바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워할 때 아니워할 수 있는 거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직한 관행은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행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옳지 않은 것은 관행이라도 인정하지 않는 자세 필요하죠. 관행이 어찌되었든 내가 한 행위는 나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 직장 생활 속에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 나라고 다를 게 있어? 이제까지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했는데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른 사람의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왔고 이제까지 관행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한 일은 나의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직한 것들은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관행을 깨는 그런 정직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맡은 일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즉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하고 보지 않을 때는 대충하고 아무렇게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혼자 있지만 전능자, 창조자, 완전자가 나를 보고 있다,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엉터리로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죠. 즉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자세, 그러니까 창조자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에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라 하는 영상인데요. 같이 보시죠.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고요. 제 12주차 퀴즈는 직장 생활할 때 요구되는 윤리 5대 원칙은 무엇인가요?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 질의응답란에 정답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